사상 최초로 유튜브에서 생중계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유물 발굴 현장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집에서 신라시대 유물 언박싱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니 21세기 짜릿해 라고 호기심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1500년 전 신라인의 무덤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 속에는 어떤 보물이 들어있을지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당시 태풍의 영향으로 현장 유물 설명을 영상 녹화로 보여주었는데 놀라운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무덤 전체가 공개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장신구로 온몸을 감싼 무덤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육신은 검은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지만 금빛 장신구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금동관부터 신발까지 길이를 감안하면 묻힌 사람의 키는 170cm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장신구 종합 세트로 미루어 귀족 이상의 계급을 가진 여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엔 길이 30cm 금동관을 쓰고 허리엔 작은 은장도를 매달았으며 10손가락에 10개 은반지, 양팔목엔 8개 팔찌를 끼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네티즌들은 1500년 전 이 땅의 기술이라니 진짜 놀랍다. 그냥 귀족인데 반지 10개, 팔찌 8개 플렉스, 신라 굿지네 등의 댓글을 달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한 네티즌은 블루베리처럼 생긴 건 뭐죠? 라고 묻자 블루베리처럼 보이는 것은 코발트색 유리 구슬입니다 라고 알려주면서 쌍방향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도 이 고분에서는 감유리 구슬과 금동관, 금동신발, 금귀걸이, 가슴 꾸미개 등 중요한 유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발굴되는 신라 유적들은 1500년이 지났음에도 놀라울 만큼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1961년 2월 영국 비토리아 박물관에서 신라시대 조각과 자기, 그림 등 총 152점의 유물이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서 유독 눈길을 끈 것은 신라시대의 금관이었습니다. 당시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모닝 포스트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매혹적인 것은 정교한 금관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금관이 14세기 동안이나 조금 더 상하지 않고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외신에서 평가받을 만큼 신라의 유적이 잘 보관되어 있는 데는 놀라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분들의 유물이 도구된 것과 달리 신라의 유물들은 고분 안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라의 고분은 도저히 도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돌무지 덧널무덤의 건설법은 함부로 파낼 수 없게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무덤에는 거대한 양의 흙과 돌이 들어가서 이를 파헤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황남대총 발굴 당시 23m 봉분에 쌓인 흙의 양은 무려 1600톤으로 흙과 돌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인원은 3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작업이 쉽지 않아 당시 발굴 역사상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해서 겨우 2년 3개월 만에 발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세워진 목관이 무너지면 그 외곽을 둘러싼 큰 맷돌이 무너져 목각 안으로 다 함몰되는 구조였습니다. 즉 돌무더기를 사용한 돌무지 덧널무덤은 그 누구도 파헤칠 수 없도록 설계된 자연과학적 도굴 방치 장치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제시대에도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유물은 일제시대 때 수없이 훼손되었습니다.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조선의 5대 궁궐, 200여 개의 역대왕 등 수많은 지하 고분들을 파헤치고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게다가 일제는 유물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의 명령에 의해 그것을 국립박물관 미술관에 바쳐야 한다는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금관, 고려 상감자기, 이조백자, 불상 등을 빼돌려 도쿄 우에노 박물관이 진열하고 일본의 국보로 세상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 우리의 역사를 훼손하고 고려시대 무덤을 도굴하기 위해 만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장이라는 풍습이었습니다. 고려장이라는 것은 고려시대에 늙고 병든 부모를 지게해 지고 산에 가서 버렸다는 풍습으로 알려졌지만 이것은 일제가 만들어낸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고려시대에는 방역과 더불어 불효를 중죄로 여겨 엄벌했고 고려장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 전문가들은 고려장은 고려시대에 실제하지 않았으며 일제가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장 이야기는 일제시대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 저술된 조선동화 대집에 최초 등장했는데 이 책이 만들어진 시점은 일제의 극심한 도굴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일제에서는 각종 부장품으로 그득한 옛 무덤을 도굴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죄악시되는 행위로 조선인들에게 무덤을 파헤치라고 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일제는 고려인들을 늙은 부모를 산채로 내다버리는 불효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칭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민족 비하의식을 심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무덤들은 불효의 현장 그 자체로 만들어버려 일본은 마음 놓고 도굴하려 한 것입니다. 1908년 11월 11일 대한매일 신보기사에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일의 일인들이 고려장을 파고 사기를 내어가는 고로 온전한 고총이 없다. 일본인들이 고려장을 파내 온전한 고총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실제로 일제가 우리 무덤을 파헤치기 위해 고려장이란 이름을 붙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조선의 역사, 문화가 담긴 20만 권의 서적을 불태우고 일본식 조선사를 기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는 대한의 역사를 난도질하며 대한의 역사를 자신들이 원하는 틀로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임나 일본무설입니다. 임나 일본무설은 일본의 야마토해가 4세기 후반에 한 번 더 남부에 진출해 백제신라 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 6세기 중엽까지 직접 지배했다는 설입니다. 이 주장은 일본 교과서에 수록되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편견과 우월감을 조장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자기네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한반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되었습니다. 일제는 이것을 주장하면서 광개토 태양비문의 내용을 엉터리로 해석해 10여 년에 외가 바다를 건너 백제와 임나 신라 등을 격파하고 식민으로 삼았다고 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 육군 참모본부는 임나 일본부설을 만들기 위해 중국인으로 가장한 사코 중위를 밀정으로 보내 광개토 대왕의 비문을 탁본해오게 했습니다. 이들은 6년 동안 극비리 연구하며 비문을 조작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비문에는 신라성에 들어온 왜구가 고구려 원정군에 의해 크게 괴멸했다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그들은 본문에 왜구 대개를 석회를 발라 왜만 왜개라고 조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혀 다른 뜻인 왜가 신라성에 가득 차고 그 왜가 신라를 괴멸시켰다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작된 비문을 탁본해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펴낸 회어록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조작을 일본은 아직도 중학교 교과서에 임나 일본무설을 사실처럼 가르치고 있고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의 한국문화재 설명에는 아직도 임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하면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했습니다. 특히 백제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대표적으로 백제 의장을 왜곡했습니다. 나당 연합군을 피해 의장이 삼천국녀와 함께 낙함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또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의장이 여자 치마폭만 열심히 쫓다가 한 나라를 어이없이 멸망시킨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 어떤 역사적 근거도 없는 삼천국녀의 투시는 일제에 의해 대중가요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이처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총리가 된 스가도 아베에 이어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스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 기본이라는 아베 정부의 기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스가는 최근 총리가 되고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북한의 납북자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권의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일본을 비판하는 글에 이 같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전범국의 풍토에서 자라나고 정보 전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고나티우스가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지병인 금양성 대장염 재발로 퇴임을 발표했다. 이고나티우스는 이날 칼럼에서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인 행동을 관리하는 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였을 것이라 일본의 안보는 누가 집권하든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과 미국의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미묘하게 트럼프를 부슬렸다고 했다. 아베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가장 먼저 뉴욕의 트럼프 타워로 달려가 트럼프를 만난 지도자였고 미국 정상회담 후 트럼프를 노벨상 수상자로 추천하는 등 아부 전략으로 트럼프의 마음을 얻었다. 이고나티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를 비판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지만 결국엔 아베가 요청하는 대로 해줬다고 전했다. 아베는 일본 주둔 미군 기지 없이 태평양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더 비쌀지 트럼프에게 상기시키면서도 미국 젊은이들이 일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고나티우스는
뉴스는 또 일본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만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베가 주한 미군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아베가 주일 미군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한 미군 철수 반대의 뜻도 함께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WP에 기고문을 치고 아베는 북한의 핵, 생물, 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능력의 제거를 끈질기게 추구했다. 그는 트럼프, 김정은의 황홀경 속의 길을 잃기보다는 대통령을 현실과 가까운 곳에 묶어놓는 무거운 금속 체인과도 같았다고 했다. 그는 또 아베는 영내와 분화구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맞서는 워싱턴에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란 구호를 실제로 창시한 사람이라고 했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뜻하는 인도, 태평양이란 용어는 일본이 고안했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위터에 내 친구이자 곧 사임을 앞둔 아베 신조 총리와 멋진 대화를 나눴다. 신조는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로 기억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스가요시 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31일 총리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오전 10시쯤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마이클 그린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은 일본 아사히 신문의 한국에 대한 대응은 시대라 한미일 안보 체제는 동아시아 안정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한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흔들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28일 사설에서 트럼프와 아베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의 갈등을 아베 외교 실책으로 꼽았다. 아베 이번 사태가 자신의 정치적 스캔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 나카노 고이치 일본 조치대 교수는 이날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아베 신조는 병들었다. 하지만 이게 국가 사의를 표명한 유일한 이유일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아베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실제 이유는 코로나 대응 실패와 각종 정치 스캔들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아베 사태와 한일 관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물러났다. 약 8년간 전후 최장기 집권 기록을 세우며 개헌을 목표로 치닫다 갑자기 멈춰버렸다. 지병인 금양성 대장령은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총리직 사임을 불러왔다. 사임 이후로 건강 악화를 들고 있다. 이번 사임 결정은 단순히 지병만의 이유는 아닌 듯하다. 측근들이 연루된 정치자금 스캔들, 올림픽 재연기 또는 취소 문제 등 여러 정치적 부담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베는 전형적인 세습 정치인이다. 개헌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A급 전범 용의자로 3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군국주의 영향 속에 자란 아베 총리의 정치적 수권 사업은 자연스럽게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반환하는 것이었다. 개헌에 유리한 조건 만들기에 지난 8년을 공들였지만 호사로 돌아갔다. 즉 아베의 사임 결정은 더 이상 자신에 의한 개헌이 어렵다는 좌절에서 온 것이다. 미국에 의해 도입된 일본 헌법은 제9조 제1항의 전쟁의 포기, 그리고 2항의 전력 포기와 교전권 부인 등 무력 사용을 배제하는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군국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일본 우익은 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다. 그 정치적 배경을 토대로 장기 집권을 유지해온 사람이 아베다. 아베의 침몰은 의외의 변수에서 왔다. 이게 일단 실패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올림픽도 연기되었고 내년 개최도 불투명하다. 아베를 더욱 어렵게 한 것은 경제 악화다. 올 2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7.8% 감소했고 연일 환산으로는 27.8% 축소로 사상 최악이었다. 여행 장려 정책을 추진하다가 코로나만 확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 사임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아베 정권의 대한국 수출 규제 정책은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아베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간접 타격해 강제징용 문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일본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하고자 했다. 트럼프를 한일 갈등에 개입하지 않게 함으로써 힘을 통해 한국을 누르려 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수출 규제는 오히려 일본 경제에 부담을 주는 꼴이 되었다. 그의 사임은 악화한 한일 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만 악화되었고 실익이 없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페리로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명확히 전명했다. 즉 한일 관계의 리셋 필요성은 양국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과 같이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이 어렵다. 특히 유력한 차기 총리로 부상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로 규정한 바 있고 아베의 정치를 확실히 계승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일 관계의 조기 해결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향후 11월 미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